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지켜볼 수 있는 지표는 우선은 리튬 가격이에요.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잖아요.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그 전방 쪽에서 이걸 많이 쓴다는 얘기인 거고, 많이 쓴다는 얘기는 결국은 배터리 업체들이 배터리를 많이 찍어낸다는 거고 전기차를 많이 판다는 얘기예요. 충전시설 미국 같은 경우 특히 어떻게 확충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계속 찾아내야 돼요. 네, 저는 하이투자증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영훈이라고 하고요. 30년간 업계에 근무하고 있고 전부 필드에서만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가끔 댓글을 보니까 저는 기관 투자가의 앞잡이처럼 말씀하시는데, 저는 기관을 상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을 상대하고 개인 투자자들을 관리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입장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웅달 책방에서 제가 이제 거시 얘기, 매크로 얘기를 간혹가다 해왔었고 지난달에도 했었는데, 저는 일단 금리 인하는 현재로 봤을 땐 저도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6월 달 빠르면 현실적으로는 7월일 것 같습니다. 7월 말이니까. 근데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2, 4분기는 그 조정 구간이다. 특히 4월 달이 유동성 긴축의 클라이막스였다라는 거를 또 지난번 4월에 왔을 때 4월이 클라이막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5월은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구간일 거고 6월에 재차 유동성 긴축이 온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거는 그전 걸 보시기로 하고, 이제 근데 갑자기 그 연준 분위기도 막 매파적인 분위기였다가 갑자기 또 바뀌었잖아요. 이제 그 바뀌었던 이유가 뭐냐면, 우선 FOMC에서 5월 2일 날 파월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5월 2일이죠.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금리 인상은 아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언급했던 것 중에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파월이 물가만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고용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을 지키고 싶고 물가도 낮추고 싶고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금리 인하의 조건이 물가만은 아니다. 고용이 부러지거나 어떤 경기가 후퇴가 되는 어떤 그런 크러쉬의 어떤 부분이 조짐이 보이면 언제든지 금리 인하는 할 거다라는 시그널을 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그 고용 지표들을 보면은 이전과는 톤이 확연히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뒤에 자료가 있으니까 그건 천천히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사실 고용과 관련해 가지고 인력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그 이민자들을 다수 다시 끌어들이면서 채워왔었는데, 이번 대선에서 또 이민자 관련돼 가지고 이제 노이즈가 확인이 되기 시작하니까 바이든 정부에서도 이민자 제한을 강화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오고 있고, 그 다음에 23년도에 이민자로 인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이 이미 과다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민자 효과는 이제부터는 제한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번 그 비농업 고용자 수 발표할 때 보면은 인원이 꽤 많이 줄었는데 예상보다 적게 나왔는데 그게 정부 측 고용 감소거든요. 이건 정부에서 언제든지 통제가 가능한 숫자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일단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건 자꾸 CPI만 보는데 정부에서 연준에서죠. 중요시 여기고 있는 거는 사실 PC입니다. PCE 가운데 코어 PCE 같은 경우는 6개월 연율로 환산하면은 지금 3% 내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금리 동결을 했지만 그 내부 내용을 보면 두 명이 금리 인하를 주장을 했고, 스웨덴은 금리 인하를 전격 단행했다는 거, 그리고 EU도 6월 달엔 금리 인하 할 것 같다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분위기는 좀 어느 정도 무르익지 않느냐. 근데 왜 갑자기 비둘기적인 얘기들이 나오느냐. 그러면 이제 지표를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면, 그동안에 미국 그 경제에서 제조 PMI 같은 경우는 안 좋게 계속 나왔는데 이 서비스업이 꺾이질 않았었어요. 근데 서비스업이 이번에 PMI가 하락이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50언더로 떨어졌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농업 고용자 수 컨센이 24만이었었는데 17만 5천 명으로 생각보다 적게 나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고용에도 문제가 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다음에 실업률 같은 경우도 컨센이 3.8%였는데 3.9%로 어쨌든 0.1% 높게 나왔다는 거. 그다음에 그 미국은 좀 디테일한 거 많이 따져요. 근데 사실 까놓고 보면 내용 그렇게 정확하지도 않은데 굉장히 많이 지표를 가지고 따지는데, 시간당 임금을 이제 YOY로 보게 되면 시장 컨센은 4% 올랐을 거라고 봤는데 3.9%.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고용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좀 덜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일단 시장 컨센보다 좀 낮거나 높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시장에서 봤을 때 고용에 좀 문제가 있구나. 고용이 좀 채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취업하는 사람들이 예전보다는 좀 불편하겠구나라는 게 느껴지게끔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ISM 비제조업 같은 경우도 지금 50언더로 이번에 원래는 예상은 52를 봤는데 50언더 49.4로 내려왔거든요. 이거는 경기가 후퇴하기 시작했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우리가 맨날 보면은 그 매월에 그 고용 증가 관련해 가지고 항상 발표를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항상 는 걸로 나오는데 작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작년 3분기 같은 경우에 그때 3분기면은 7, 8, 9잖아요. 고용 늘어난 게 64만 건 늘어난 걸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3개월 단위로 분기 고용하고 임금 센서스를 조사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냥 여론조사 니네 뭐 몇 명 취업했어 안 했어 이런 게 아니라 거기는 응답도 없잖아요. 실제 데이터를 조사하는데 데이터를 조사를 해보니까 19만 건이 감소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장에서는 계속 고용이 좋아지고 있네, 안 주네 이렇게 했었지만 작년 3분기부터 고용은 줄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러면은 또 시장에서 볼 때 뭔가 좀 찝찝한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용을 계속 강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고용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경기 후퇴가 되기 시작하면 경기가 꺾일 수도 있다라는 걸 감안해서 봤을 때는 금리에 대해서는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 거죠. 4월달 시카고 PMI도 37.9 이게 나와가지고 역시 45 예상치인데 그거보다 훨씬 낮게 나왔고, 이거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2년 11월 저점 수준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꺾인 거고요.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소비자들이 이제 앞으로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소비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조사를 하는 건데, 이게 원래 100 이상이 되게 되면 플러스고 10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좀 감소하는 건데 97이 나왔습니다. 근데 시장 예상치는 104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에서도 조금 이게 뭐지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제 지난주 말인가요? 발표됐던 소비자 기대지수, 심리지수 이런 것들은 꺾여서 나왔는데 미시간대 인플레 기대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예상보다 높게 나왔어요. 이 얘기는 물가는 이게 심리적으로 뭔가 좀 찜찜한 게 좀 많이 보이기 시작하고 고용이나 이런 건 보이는데 여전히 인플레에 대해서는 쉽게 물가 안 빠질 것 같은데 이런 심리가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가와 그 고용 간의 어떤 힘겨루기 양상 이런 게 있는데 아까 이제 소비 쪽이 약간 위축되는 느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지표가 나온 게 뭐냐면은 미국은 코로나 이후에 정부 보조금을 엄청나게 풀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은행에 계정에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취업도 안 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플라이를 안 하니까 돈 더 줄게 뭐 이런 식이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업하는 그 사람을 하나 채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었던 거고, 이런 게 또 인플레 촉발시키고 했었던 부담이 있는데 최근에 이 초과저축이 드디어 2020년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마이너스로 20년보다 오히려 저축이 줄게 된 거죠. 그 얘기는 그동안 다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 여력도 많이 줄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놓고 보면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9월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7월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은 4월, 5월, 6월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그림에서 유동성 수축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정기, 박스권, 제한된 움직임이라고 한다면은 7월 넘어서부터는 주가가 좀 우상향하면서 괜찮은 그림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그널만 나오면 우리는 어쩌면 먼저 내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항상 보면 미국이 내려야지 따라서 간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금리 인상도 우리가 먼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 미국보다 우리가 사실 경제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더 심각합니다. 특히 PF 문제라든지 이런 이제 대출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더 취약해요. 왜 더 취약하냐면 미국은 고정금리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한번 받으면 30년간 고정금리로 픽스가 돼버리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금리가 높을 때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그 옛날에 받은 사람들은 저금리를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고정금리가 거의 없어요. 은행에서 대출 받아보시면 뭐 몇 년 거치 몇 년 변동금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30년 하게 되면 보통 3년 거치 3년만 고정이고 나머지는 변동금리. 그러니까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금리 폭등해버리면 그대로 직격탄을 맞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심각하거든요. 사실은 내리고 싶을 거예요. 근데 미국이 자꾸 금리 올릴 수도 있다고 협박을 하는데 못 내리잖아요. 근데 그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해도 괜찮겠다는 지표만 어느 정도 확연히 보인다 그러면 우리가 어쩌면 더 빨리 내릴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내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냐? 지금도 이미 미국 국채가 훨씬 높아요. 그것 때문에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 그러면 같이 내리든 아니면 조금 빨리 내릴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인플레가 일시적이라는 얘기 했던 것 때문에 욕을 바가지로 먹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아니야 지금 저기 쉽게 물가 안 꺾여 하면서 고집 부리다가 경기가 부러지거나 어떤 크러쉬가 나오면 역대급 무능한 이제 연준 의장으로 각인될 수밖에 없잖아요. 낙인이 찍힐 거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고용하고 물가를 굉장히 같이 가져가고 싶은 그 의지를 많이 표현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과거 연준 의장들은 먼저 알아서 금리를 내리는 게 거의 없어요. 그냥 끝까지 버티다가 문제 빵 터지고 나면 급하게 금리를 내렸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가 터져서 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미국의 경제를, 현재의 경기 상태를 끌고 가고 싶은 마음, 그러면서 물가도 자극시키고 싶지 않은 그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만약에 금리를 낮추면 이게 여기서 추가적으로 막 급하게 내리기보단, 막 급하게 내릴 때는 오히려 조심해야 돼요. 뭔가 문제의 조짐이 보인다는 거기 때문에 내려놓고 지켜보고 내리고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오르게 만들려고 하는 게 옐런의 의도인 것 같아요. 아까 바이백 프로그램 말씀하셨잖아요. 바이백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냐면 미국 재무부 계정에 있는 돈을 이용을 해가지고 시중은행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니네들이 팔이 사 있으면 나한테 넘겨. 한마디로 말하면 시중에다가 유동성을 풀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연준에서는 지금 미국 국채 보유하고 있는 걸 팔고 있잖아요. 근데 재무부에서는 그걸 사주겠다고 그래요. 또이또이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건 없던 걸 다시 이제 제시한 거잖아요. 연준은 지금 950억 팔던 걸 이제 600억으로 줄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파는 물량을 좀 조절을 하고 얘는 없었던 걸 갖다가 이제 제시해가지고 사줄게라고 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월 달에 긴축 클라이막스였던 건 앞에 이것들도 없었지만은 세금 때문에 그랬거든요.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근데 지금 5월 달에 좀 풀리는 건 거꾸로 지금 재무부 계정에 TJ 계정에 들어와 있는 돈을 다시 시중에 푸는 거죠. 써야 되니까. 근데 6월 달에 다시 돈이 환수된다는 얘기는 미국 입장에서 제외 국민들, 제외 영주권자들의 세금을 걷는 달이 6월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이다. 근데 4월이 제일 세고 거기다가 이제 5월은 비교적 안정적인데 6월 가니까 4월은 QT가 950억이었는데 6월부터는 600억으로 줄어요. 재무부에서 바이백 옵션 발휘해요. 그러면 이제 이 유동성 수축이 4월보다 월등히 작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단 아셔야 되는 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영업하는 환경은 좋아질 거라고 봐요. 근데 그게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지금 자동차 업체들이 장사 못 하나요? 잘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만 해도 역대급 실적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전기차가 막 팔린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전기차가 잘 팔리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요. 우선 우리가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지켜볼 수 있는 지표는 우선은 리튬 가격이에요.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잖아요.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그 전방 쪽에서 이걸 많이 쓴다는 얘기인 거고, 많이 쓴다는 얘기는 결국은 배터리 업체들이 배터리를 많이 찍어낸다는 거고 전기차를 많이 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리튬 가격의 동향을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작년 말 올 초 해가지고 미국에서 혹한 때문에 그 배터리 전기차 충전하러 갔다가 다 방전돼 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충전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날이 추워서가 아니고 충전 시설이 부족한 거죠. 차 팔아된 거에 비해서 충전 시설이 충분했었으면 왜 거기서 30분, 1시간, 2시간을 기다렸다가 방전을 먹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지금 언론상에서도 저는 그런 거 많이 모니터링하는데 잘 안 나오는데, 충전 시설 미국 같은 경우 특히 확충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계속 찾아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키워드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자동차 가격입니다.
물론 지금 배터리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기차의 가격도 많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가격 갭도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소비자의 어떤 위치에 따라 좀 다르잖아요. 소비자가 1억 원짜리 자동차를 사는데 1,000만 원이 고려의 대상은 아니에요. 1억짜리 사느냐, 1억 1,000짜리 사느냐, 9,500짜리 사느냐 그걸 고려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디자인의 어느 회사 차, 어떤 컨셉, SUV냐, 세단이냐, 뭐 색깔도 뭐 따질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전기차를 산다 그러면은 이게 출력이 어느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몇 킬로를 갈 수 있고 한 번 충전에 뭐 이런 것들 따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기차가 확장이 되려고 그러면 1억 원짜리 차를 많이 팔아서 확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급형을 많이 팔아야 돼요. 그럼 보급형이라고 하면 내연기관차 기준으로 얘기하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저가 차가량이 2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레인지잖아요. 그죠? 그럼 그 레인지 안에 있는 차들이 전기차하고 이제 경쟁이 돼야 되는데, 그럼 거꾸로 말해서 전기차가 얘네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 구간대에 있는 차를 사시는 분들이 차를 샀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1년 뒤에 차를 또 바꿔버리고 할 수 있는 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그럼 차를 살 때 고려사항이 뭐겠습니까? 편의성이겠죠, 우선. 왜? 그쪽에 차를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차량이 내가 생활하는데 거의 필수일 가능성이 높아요. 1억, 2억짜리 차를 사시는 분들은 차가 한 대일 가능성보다는 여러 대가 있고 또 회사 차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 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하실 수 있고 그죠? 여러 가지를 사용하는데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생활의 편의성을 놓고 얘기한다 그러면 충전이 잘 되는 거, 그러니까 그 차를 갖다가 주유를 하든 충전을 하든 편리한 걸 샀지. 남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구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죽어도 전기차를 사야겠어. 그건 쉽지 않잖아요. 제한적일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도. 그 얘기는 이런 분들이 전기차를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가가지고는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경쟁이 돼야 된다는 거죠. 3천만 원짜리 차를 사는데 내연기관은 동급 차량을 내연기관은 2천만 원이면 사는데 전기차는 3천만 원을 주고 사야 돼. 근데 내가 1,000만 원을 주고 전기차를 사야겠느냐? 살 수 있겠냐 생각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전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데 충전 한번 하려고 하려면 뭐 한 1시간 30분 뭐 이렇게 가가지고 충전을 하든가 아니면 아파트에 주차해서 충전한다고도 많이 기다려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되거나 복잡해지면 그게 쉽지 않잖아요. 지금은 아파트에 충전기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전기차 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그분들이 할 수 있지만 확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거 또 쌈나요. 충전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니면 그 시설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엔 보급이 되려고 그러면 이 충전 시설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해서 보셔야 된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더 중요하다. 금리는 물론 낮아지면은 전기차 쪽으로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 전기차를 사는데 동인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중화된 전기차를 사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적인 어떤 선택 옵션 때문에 전기차를 더 비싸게 안 사는 것처럼 금리가 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이게 안 떨어지는데 전기차를 사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하나의 어떤 서포트 요인은 될 수 있지만 필수 요인은 아니다. 작은 요소다 그렇게 보셔야지 금리 인하가 전기차를 확장시키는데 엄청 도움을 준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